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위대한 꿈이 이루어집니다. 2. 한국의 아이언맨. 3. 난공불락 국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군대는 어떤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병은 군대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보병은 지상에서 전투를 벌이는 군인으로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병은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도 보병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병은 군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의 임무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 해군이 개발하려던 꿈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의 한계로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완성시켰는데요. 한국에서는 당시에는 꿈도 못 꾸던 무기들이 이제는 비로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이 아이언맨으로 변신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한데요. 한국이 추진 중인 아이언맨 전투병 사업. 과연 한국군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이지스함,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등등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도 현대전에서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전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병사입니다. 병사가 없으면 전투기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병사가 없이는 전차도 무용지물이며 병사가 없으면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버튼도 누를 수 없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과 같은 예전의 전투에서 병사, 즉 보병의 역할은 거의 전부와 같았죠. 어쨌든 승리의 표시는 보병이 꽂는 깃발 하나로 증명됐으니까요. 해군의 제해권과 공군의 제공권, 현무와 같은 탄도미사일의 위력,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순항미사일의 정밀함이 중요하다지만 최종적으로 적지를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각국의 군대는 어떻게 하면 보병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병이 사용하는 무장의 발전을 꾀했습니다. 1960년대 미 해군은 근력 증강 로봇을 생각해냈습니다. 흔히 로봇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지 기능이 있지만 근력 증강 로봇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동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령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없는 포탄이나 무기를 옮기고 무거운 군장과 무장을 착용한 상태로 수백 km를 행군하거나 시속 50km로 달려도 지치지 않는 소위 인간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슈퍼보병을 계획했었죠. 현재는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기술력이 완성됐고 머지않은 미래의 실전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벤져스를 본 분들이라면 아이언맨의 전투 능력에 의심을 품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인간일 때는 별다를 것 없었던 남성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순간 하늘을 날고 폭탄을 맞아도 멀쩡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파워를 과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군 역시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아이언맨 전투원 사업을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워리어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국방부는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워리어는 말 그대로 전사를 의미하는데 개인 전투원의 전투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이 착용하는 전투복, 장구류, 장비를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구식 장비를 최첨단으로 바꿔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죠. 사실 육군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전투력이 낙후돼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해군은 전 세계 트렌드에 맞게 최첨단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보유했고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거나 KF-X 전투기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를 제작하기 여념없는데 육군은 6월 25일 때나 지금이나 벌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차나 야포 등의 무기체계는 K2나 K9 자주포 등으로 교체됐지만 전투 방식이나 전술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여기에 더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육군 병력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수의 병력이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리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5가지 게임 체인저를 발표했는데 전술 탄도미사일, 전략기동군단, 드론봇, 특임여단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워리어 플랫폼인데요. 현재 보병의 전투장비는 불에 쉽게 타버리는 전투복과 무거운 방탄복, K2 소총 그리고 일반 전투모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로는 전쟁에서 전투원끼리 협조할 수도 없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개인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병력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파악한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기획했는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을 하나의 강력한 무기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육군이 목표로 세운 플랫폼은 피복 10종, 장구류 10종, 전투장비 13종으로 구성되는데 2026년에 최종적으로 일체형 전투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일체형 전투체계는 모든 장비가 일체화되어 연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기 스마트 소송은 헬멧과 연동되는데 드론이 적의 동태를 파악해 위치를 전투원에게 헬멧에 달린 안경에 보여주면 전투원은 그 방향으로 소총을 겨눕니다. 그럼 소송의 관역의 표적이 자동으로 조준되고 표적과 관역이 일치할 때만 소총이 발사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사된 탄환은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처럼 표적을 따라가 명중시키죠. 일반 소총이었다면 개인의 사격 능력에 따라 명중률이 달라지지만 현재 개발 중인 소총은 다소 사격 실력이 부족해도 알아서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작전과 소총으로는 언덕 너머의 적은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체형 헬멧은 모든 적의 정보를 전투원과 공유하기 때문에 적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지능적인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전략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전투원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탄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방탄복은 불에 약해 쉽게 불이 붙지만 현재 개발 중인 방탄복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방탄복과 한 세트로 구성되는 생체인식 전투복은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으로 자동적으로 위장이 가능하며 생체 신호를 감지해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과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현재 북한군이 다량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생화학탄에 대한 방호 기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 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즉 착용이 가능한 이 장비를 착용하면 평소 자신의 근력보다 50kg 이상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오랫동안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체력 소모가 전혀 없으므로 장시간 행군이 가능한데 현재 한국은 이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둔 상태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까지 성공해내 보급된다면 한국군 보병 한 명 한 명이 아이언맨과 같은 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현재의 장비를 보완해 보급하고 2단계는 개인 전투체계를 동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한양대학교 및 한화에서 동합형 전투체계 개발을 끝마치고 시험 제작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일체형 개인 전투체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5년 내에 완성시키고 2026년부터 특임여단을 시작으로 기동군단, 공정여단, 특전사 및 수색대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대들은 전쟁 초기 적진에 침입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급된다고 하는데요. 3단계 최종 모델은 전투원마다 최대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한 명이 3~4명이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병력 감소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워리어 플랫폼 외에도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5대 게임 체인저 중에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미 고정청으로 개발이 완료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 160km의 오차 범위가 고작 2m로 매우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열압력탄이 장착되어 있어서 발만 명중시키면 연결된 갱도는 전부 무력화됩니다. 열압력탄이란 탄두의 재래식 폭약이 아닌 가연성 액체나 분말 형태의 고체 연료로 채우는데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탄두 속의 액체나 분말을 반경 수백 미터까지 분산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산된 분말을 점화시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화약으로 폭파되는 폭탄보다 더 오래 더 넓은 반경을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폭발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를 흡수함에 따라 초고압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동굴과 벙커, 건물 속의 적들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명적인 살상력을 보유한 탓에 인권단체들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 이 미사일이 사용되면 한 방으로 북한 갱도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우선 확보할 계획으로 밝히면서 실전 배치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흔히 전쟁터의 꽃이라 불리는 보병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승패를 매듭짓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도보로 행군하고 싸우는 전투병을 의미하는 보병은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뽐내며 개개인의 전투력은 미약할지언정 그들이 응집했을 때 그들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전쟁의 시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만 해도 미 싱크탱크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 집단은 2027년쯤에야 미중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그런데 2023년 초에는 CSIS가 24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2026년에 양안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인 1월 27일, 1년이나 더 앞당겨져 2025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2027년 양안전쟁 발발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대 개입은 파병선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권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미중 전쟁에 대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상세한 예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미국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 대만을 두고 미중 전쟁이 시작되리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는 평범한 군사 관계자나 전문가의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7일 미국 NBC는 마이클 미니헌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2025년 중국과 싸우게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의 메모를 통해 전쟁 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이클 미니언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공중기동정찰사령관쯤의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 미 공군의 사성 장군입니다. 즉 공군 대장인 건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 공군 수뇌부 중에서도 최고위급 핵심 간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미니언의 발언은 남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게다가 마이클 미니언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또 전략적입니다. 그도 그럴 게 2024년은 대만의 총통선거와 미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입니다. 양 국가 모두 선거로 인해 미중 갈등의 대비가 가장 약해지는 시기인데요. 즉 2027년 침공설과 반대로 전쟁의 발화점을 중국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침공 사전 준비에 시간을 오래 투자할수록 불리해지는 건 중국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 대만 침공 시기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장한 2026년인데요. 또한 CSIS는 24개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안전쟁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CSIS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약 3주간의 전쟁으로 미군 측에서만 3,2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항공모함 2척 파괴, 기타 함정 최대 20척이 파괴되는데요. 또한 전쟁에 휩쓸린 한국에서만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가 증발합니다. 또 대만에서는 3,5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함정 26척이 파괴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이 반면 중국의 피해는 병력 10,000명 전사, 함정 138척 파괴,
항공기 155대 파괴로 내다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 해군은 사실상 괴멸하며 미국 또한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볼 것도 없이 이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은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 정세의 균형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안보적으로도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바로 미국의 대책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모델을 그대로 대만에 적용해서 중대형 전투함, 장거리 미사일 대신 제블린, 스팅어 등 보병 휴대용 대전차 대공 무기와 단거리지 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을 국토 깊숙이까지 유인했다가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 우크라이나처럼 유사시 대만도 중국의 유격전과 소모전을 강제하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CSIS는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도 대만 내륙에서 난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없었다며 미국 정부의 조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장과 목적을 갖는 양안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중국은 대만 점령에 2시간의 시간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은 미 태평양 함대와 대한민국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공중전력, 그리고 주일미군의 해상전력이 대만에 도달할 때 걸리는 최소 시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6단계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회색지대 구축입니다.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침공 위협도를 올리고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건데요. 다음 2단계는 중국 푸젠성에서 약 9km 떨어진 대만 마주성과 6km 떨어진 금문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질로 잡고 대만의 흡수통일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전면전의 상황이라 볼 수 없는 무력 점거 상태고 대만은 당면이 흡수통일 제한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어서 3단계,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감을 파악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지만 중국이 한 발 빨리 움직여 대만 주변 해역과 공중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빙자해 봉쇄 작전을 펼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 4단계는 대만의 완전 봉쇄이며 5단계는 본격적인 무력 행동을 자행합니다. 중국에서 대만 주요 전략시설에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데요. 끝으로 6단계에서는 대만 점령을 위해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주한미군 기지, 괌, 주일 미군 기지 등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미국의 대만 지원을 저지합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 속한 모든 나라가 참전하는 최대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곧바로 대만의 상륙작전을 펼치고 미군의 움직임을 보다가 대한민국, 괌, 오키나와에 곧바로 폭격을 가해버릴 텐데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또한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안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은 양안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 투입을 확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군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그저 중국의 일부를 자처하는 것과 다르게 없는 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국은 적극적인 참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건데요. 물론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상륙작전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현대전을 치러본 경험도 없는데요. 전쟁을 하겠다며 설치고 있지만 되려 무리하게 미국의 군사력을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전 해군사령관은 오히려 양안전쟁의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려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 양산항과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3위인 닝보 저우산항을 멈춰야 하는데 이는 곧 중국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중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대만과 남중국해 일대의 나라들을 천천히 고사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그렇게 물밑에서 비열하게 힘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를 장담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어떻게든 일주일만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만의 전략처럼 말입니다. 전쟁은 절대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양안전쟁의 참전은 물론 혼란을 틈타 북한까지 밀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최근 K22차 도입분 물량을 예정보다 3개월이나 빨리 인도받는 등 방산 빅딜 계약은 순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인 직도입 물량을 다 넘기고 나면 2차 계약을 따내는 데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무기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이 훈련에선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시사격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폴란드 북동쪽의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는 K2뿐만 아니라 K9의 실사격 훈련 역시 병행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폴란드 16기갑사단 부대원들이 K2 전차 실사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장병들이 한국산 훈련탄을 K2 전차에 수납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훈련탄들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차 포용 예광탄이나 풍산 M256 직사포용 등 한글 프린팅까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K2 전차와 함께 막 공수해온 따끈따끈한 전용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로도 훈련을 준비하는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 실사격 훈련에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폴란드 기갑사단뿐만 아니라 나토군 역시 참여하여 올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군사훈련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훈련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넘어 적침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성되는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협력한 군 병력의 기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K9 자주포의 활약 지원을 받아 K2 전차로 전선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연계에 더불어 해군이나 공군과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 능력을 과시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전군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인 만큼 훈련에 참관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군 발전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39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폴란드 군대의 재건 및 기술 현대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K2와 K9인에 세워놓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정도로 규모가 큰 훈련을 벌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홍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폴란드가 현재 러시아의 서진을 틀어막는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전히 폴란드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무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엔 굳이 분류하자면 우파 정당으로 사이가 나쁜 주변국들을 배척하고 국방력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기구한 역사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데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게 되자 지지율이 폭등했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동안은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며 같은 우파 내에서도 한국이라는 외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빼앗긴 폴란드 내 유럽계 방산 관계자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무기를 의심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비교군 중 하나가 의외로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K9인 자주포에 차체에다 영국산 포탑을 얹은 K9인이 파생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폴란드인들은 크라프를 자국산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크라프가 태어나게 된 계기 자체를 폴란드가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운용국이 폴란드였던 대다 생산 역시 배와 하나로부터 각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폴란드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프라프를 일종의 과도기적 존재로 취급해서 K9을 구매한 뒤엔 기존 보유분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해버렸지만 폴란드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라프에 더 많은 애정을 주고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만도 한 게 크라프가 급조되어 만들어진 것 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포탑과 차체부터가 전혀 다른 DNA에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여기에 더해 방호장치, 화재 진압장치, 전자장비, 직사, 조준경, 심지어는 폴란드산 사통장치까지 조화롭게 통합시켜놨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크라프가 자주 국방의 첫 발판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흔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요건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크라프의 가격은 K9인 대비 최소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도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운용하는 군이나 실제 구매, 계약을 하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들은 그냥 더 강하고 멋있는 무기를 원할 뿐이고 실용성이나 금전적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곤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다 쓰는지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폴란드에도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가 폴란드 내 방산 관계자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증폭되면서 마치 이게 폴란드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화전되어 심지어는 K9인이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내용이 자극적일 뿐이고 현지의 일부 여론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당장 크라프의 포탑은 BA사에서 단종시킬 예정이고 하나도 현지에 생산기지가 생기는데 굳이 크라프의 차체 라이센스를 별개로 유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K9의 2차 계약이 물거품이 되고 폴란드가 앞으로도 크라프를 사용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만들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거가 없다면 폴란드가 K9 계약을 폐기한다는 주장은 그냥 폴란드가 자주포 없이 러시아와 맞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의 침략자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있는 폴란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턱이 없죠. 당연히 이런 루머가 퍼지든 말든 폴란드와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케이트 전차의 현지 생산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레오파르트 시리즈의 창정비 및 개량 차량, 장갑차의 생산 경력이 있는 폴란드 현지 군수업체 WZM4가 선정됐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는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을 비롯한 폴란드 군의 핵심 인물들이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케이트 전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토의 군대에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죠. 지난주에는 북동부 벵고르 제보에 주둔하고 있는 제11포병연대에서 K9 자주포의 운용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개발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직원들이 직접 부대를 찾아 폴란드 군인들에게 2주 동안 K9이 운용 및 유지 보수 노하우를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줬다고 하죠. 여기 참여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개발자들은 여독과 경로로 지쳐서 초췌한 낯빛을 띠고는 있었지만 폴란드 포병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 외에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모으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한국만큼 순조롭게 납품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연은 감안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의 철저한 납기 준수는 폴란드군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올 8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인도되면 비로소 육군의 새로운 전차 병력 편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폴란드 육군의 날에 맞춰서 에이브람스와 K2, K9까지 참여시켜 기갑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에어쇼를 개최해서 한국으로부터 최초로 인도받은 FA-50GP가 폴란드 공군 라운드를 날개에 새기고 첫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과 맺은 계약이 위태롭다면 이런 계획이 세워질 턱이 없겠죠. 이번에 폴란드가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 군의 유력 인사도 모자라서 대통령까지 등판에 참관에 나선 것은 이러한 자잘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만 진행되는 사업을 흔들만한 목소리를 직접 나서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방산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이처럼 그것을 시기하고 뜯는 무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한국 한태 시장을 죄다 빼앗겼는데 자기들은 품질의 한계로 한국과 경쟁도 못해보기 때문에 뿔이 날 만도 하죠. 폴란드에서의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의
K2와 K9인이 생산시설이 자리잡게 되면 자연히 종식될 것입니다. 한국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 정책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판매국의 토종 방산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 기술 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는데도 한국이 무기 수출국한테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추천하는 것은 동맹의 민심을 등지지 않으려는 대보인 것이죠. 아직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의 속내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조만간에는 이 뜻이 전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